일상 속의 행동을 심리와 경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행동경제학 시간입니다.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3번에 걸쳐서 취향을 다루기로 했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취향 배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3부작 시리즈가 취향 배우기, 네, 취향 찾기, 네, 취향 확정하기 네, 맞습니다. 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은 취향 배우기와 찾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들었던 거랑 오늘 배우게 될 것.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 취향 배우기는 예. 다른 사람의 취향을 내가 배웁니다 어허. 라는 거기 때문에 주어가 다른 사람이죠. 남의 취향을 배우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취향을 복사해서 붙이기에 가깝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인 취향을 찾기는 나의 취향을 찾기 시작한다. 스스로의 취향을 정교화한다. 이런 개념이라서 주어가 나가 됩니다. 이게 중심에 누가 있느냐부터 네, 맞습니다. 취향 배우기와 찾기가 달라지는 건데 우선은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취향 배우기. 네.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고 지난 시간에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짧게 한번 좀 요약 한 번만 더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취향을 배우는 것도 작게 두 개로 나눠지고요. 네. 첫 번째는 우선 대중이 가는 것, 대중이 좋아하는 걸 우선 따라간다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중이 선호하는 무언가를 찾아서 배운다가 1번인데 네.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단계는 그렇게 배운 대중의 취향에서 그냥 일반 대중의 취향은 버리고 특수한 대중, 그러니까 전문가의 취향을 그때서야 배우기 시작한다가 작은 두 번째가 됩니다. 아하, 처음에는 남들이 좋아하는 거 요즘 유행하는 거 이렇게 찾아보다가 네. 관심을 갖다가 나중에는 그 중에서도 저거 사람들 다 쓰는데 다 네. 아는데 나만의 것을 그렇죠. 찾게 된다. 그러면 취향 이제 찾기로 들어갑니다. 예. 배우기 그 다음으로 취향 찾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취향을 찾는다는 단어는 아주 간단한 단어긴 한데 네. 취향을 찾는다는 게 좀 더 정확한 의미로는 취향을 정교화한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네. 취향을 정교화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안다라는 게 1번이고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왜 좋아하는지 안다가 2번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왜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걸 저희가 정교화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무엇을 왜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딱 아는 순간 내 취향이 정말 정교화되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단계를 저희가 취향을 찾는 단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 쓰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예, 맞죠. 근데 예,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취향 찾기, 취향을 정교화한다라는 걸 좀 예를 들어서 조금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 편집자님께 질문을 한번 네네네. 드리면 혹시 어떤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약간 그 신맛 나는 커피. 신맛 나는 커피를 이런 거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네. 신맛 나는 커피를 왜 좋아하시나요? 그걸 답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신맛이 좋으니까. 그럼 너무 좀 단순하죠. 그러니까 향이 좋아서. 예, 향이 좋아서. 네. 그 커피를 향이 좋아서 좋아한다. 네. 그러면 특정한 커피를 좋아하고 그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취향이 생긴 거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커피는 좀 쉽지만 뭐 칵테일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뭐 치즈라든가 와인이라든가 이런 거 딱 생각해 보시면 뭘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설명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가 정확하게 답할 수 있으면 취향이 정교해진 건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대답하기는 쉬운데 왜 그걸 좋아하는지 설명하기 좀 어려워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왜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정교화가 얼마나 됐냐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게 얼마나 그거를 디테일하게 알고 있고 왜 좋아하는지를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된다면 네. 그러니까 어느 중국집의 짜장면이 맛있다. 네, 그냥 그렇죠. 맛있다가 아니라 예. 그 집은 재료를 뭘 넣고 네. 어떤 좀 특이점이 있고 네. 이것까지 알고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진짜 취향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중식당에 갔는데 예.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의 중식당의 특정한 메뉴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그걸 왜 좋아하세요? 그러면 나는 이 맛은 이런 맛이기 때문에 그걸 신맛과 단맛의 조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이 식당은 그 신맛과 단맛을 위해서 식초를 얼마, 간장을 얼마 이렇게 넣었습니다까지 알게 되면 누가 봐도 이제 그 거의 사람이 뭔가 있구나. 백종원 씨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취향이 개발된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그걸 저희가 이게 자기만의 취향을 찾았구나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아하. 우리 천덕애님이 내가 좋으니까 좋은 거지라고 답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고 일단은 왜 좋아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예. 그때부터는 확고한 나의 취향이 된다. 이게 그러면 또 취향을 어떻게 찾아가는가도 사실 좀 방법적으로 막연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관련된 실험도 네. 있다고요? 이게 취향을 찾는 정교화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네. 이 연구들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메뉴판이 없는 상황에서 뭘 좋아하세요 물어볼 때 그걸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취향이 정교화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험을 하면 답이 되게 재밌거든요. 학생들이 쫙 갈라져요. 취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미국에서 했던 실험에 따르면 이거 오하이오에 계신 교수님이 하신 실험인데 네. 조그만 양탄자 저희가 퀼트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양탄자. 양석처럼 만드는 것. 네. 그 양탄자를 만들 때 패턴을 막 바꾸거나 색깔을 바꾸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여러 개를 보여주고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걸 보면 뭐 나는 100점 만점에 70점. 다음 거 보면 이것도 괜찮은데 70점. 다음 거 보면 70점. 이렇게 점수가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점수가 막 차이 나면서 자기만 취향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나는 요걸 좋아하는 이유는 패턴이 비슷해서야. 저걸 좋아하는 이유는 패턴이 반복돼서야.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퀼트라는 되게 어려운 제품에 대해서도 자기만의 취향이 딱 발견돼 있는 상황이라 사람들이 취향이 얼마나 정교화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고 이 실험의 더 좋은 장점은 취향이 개발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퀼트를 보여줄 때 퀼트가 갖고 있는 속성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려주면 사람들이 내가 이걸 왜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이 퀼트는 원래는 같은 패턴이 4번 반복된 겁니다. 라는 걸 알려주면 이걸 내가 전에 거보다 더 좋아하는 이유가 반복돼서 그런가 하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그 나의 취향을 왜를 점점 찾아가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조금 더 정보가 나에게 생겨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렇죠. 그 속성을 파악을 하면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냥 양탄자 보면 저 빨간색 파란색 섞여 있는 거 이게 맞아요. 아니라 예. 사실은 저 사이에 다이아몬드 그림이 예, 맞죠. 얼마의 맞아요. 간격으로 몇 개씩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알게 되면요. 그렇죠. 그 다이아몬드 패턴을 내가 좋아한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면 다음 양탄자를 볼 때 혹시 동그라미가 똑같은 패턴으로 있나 이걸 유심히 보게 되고 나는 스스로 패턴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스스로 생각하게 돼서 나의 취향을 점점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적에 저도 그 거실에 깔려져 있던 그 카페트라고 했죠. 카페트 생각해 보면은 뭐 이렇게 복잡한 그림을 그려놨나 싶은데 거기에 또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게 달라지는 거네요. 그게 카페트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예. 안경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넥타이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예. 취향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취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맞습니다. 약간 그런 뜻도 아는 되겠네요. 만큼 보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렇게 취향 갖는다는 게 이렇게 까다롭냐고. 그냥 맛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좋아하면 예, 되는 거 맞습니다. 예. 아니냐라고 또 볼 수 있는데요. 취향을 이제 정교화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예.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점점 많은 가게나 공간에서 메뉴판을 제공하지 않고 그 사람 소비자나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 주려고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가. 예를 들면 커피도 내가 이런 커피를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뭐 단맛과 쓴맛과 신맛이 있을 때 나는 단맛을 신맛보다 3배 더 좋아한다라는 걸 스스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사람들한테 또는 바리스타한테 이런 커피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같은 값을 내더라도. 그렇죠. 예.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그런 소비자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커피를 만들고 공급하시는 분들도 그걸 같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취향이 점점 정교화해지는 걸 공급자분들도 같이 따라와 주셔야 공급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뭐를 넣어주시고요, 뭐는 3장 더 넣어주시고요, 뭐는 소스를 빼주시고 이러면 좀 이제 진상 고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업이나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또 마케팅으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네. 워낙 소비자들이 이제는 개개인의 맞춤형 제품 서비스를 원하시기 때문에 네. 원하시는 맞춤형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확하게 뭔지 파악을 잘 하셔야 돼서 예를 들면 소비자가 나는 대충 뭐 뜨거운데 좀 어떤 느낌의 커피를 주시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할 때 그걸 캐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 느낌을 잘 분해된 속성을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소비자가 그래 만족?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였지라고 그때서야 아실 수도 있어서 만드시는 분들도 해주셔야 됩니다. 단골이 생기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또 근데 이제 저 사람 때문에 일하는 거 더 늦어지는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을 높여서 뭐 마진을 더 키운다거나 그렇죠. 예. 이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명확하게 무엇인지 유추를 해낼 수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더 높은 마진을 사실은 공급자가 요청할 수 있는 게 합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더 많은 돈을 내는 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여기에 한 1,000원 더 내는 게 그렇죠. 합리적이야. 예. 나한테 잘해줘. 내가 예. 원하는 걸 해주잖아.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예. 그렇게 다양하게 제공할 때도 도움이 되고 예.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이 소비자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취향을 찾아가는 걸 너무 재밌어해요. 특히 학교 학생들이 향수를 막 결합하거나 하는 걸 재밌어 하거든요. 운동화라든가 향수나 음악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 주시면 그 사람들이 와서 신나게 놀면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일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렇죠. 야, 이게 또 경제랑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 그냥 취향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 자, 오늘 행동경제학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